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진위계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교과서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피세요. 다 같이 학습 목표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오늘은 이제 소득 분배 지표라는 거를 배울 건데요. 이제 진위계수는 이 소득 분배 지표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득 분배 지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온도 배웠죠. 온도, 섭씨 온도하고 화씨 온도가 있는데 섭씨 온도는 0도에서 100도 사이를 100등분한 거예요. 섭씨가 만들었다 그래서 섭씨 온도라고 한다 그랬죠. 화씨 온도는 32도에서부터 212도 사이를 180등분한 거예요. 화씨가 만들었다 해서 화씨 온도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불쾌지수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이제 톰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불쾌지수라는 단어가 불쾌해서 요즘에는 온습도 지수 이런 용어 많이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섭씨 온도하고 화씨 온도 바꾸는 공식 이렇게 되고요. 불쾌지수 역시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네, 오늘 내용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소득 분배 지표인데요. 소득 분배 지표가 뭔지 한번 개념을 볼까요? 소득이 얼마만큼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 이게 어감이 좋으라고 공평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불공평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소득이 얼마만큼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느냐, 요거를 사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득 분배 지표의 종류는 진위계수, 백분위율, 분위 배율, 백분위율, 상대적 빈곤율, 빈공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주로 이제 진위계수 또는 뭐 상대적 빈곤율 뭐 이런 개념 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득 분배 지표를 왜 통계를 내느냐 하면 이렇게 통계를 해서 다음에 뭐 복지, 조세, 금융, 주택, 교육, 노동, 보건 등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최저생계비,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용어죠.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건강하고 그리고 일정한 문화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에요. 이 정도는 벌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하게 그리고 문화적인 향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2020년도에 최저생계비는 작년 12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12월에 발표를 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거에 선정에 쓰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이제 최저생계비 기준 120에서 150% 이하인 대상자인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두고 있는데, 그거보다 약간 더, 조금 더 돈 번다고 해서 이렇게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둬서 많이 챙겨주려고 나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 최저 생계비예요. 구글 검색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표를 보고 힌트가 있어요. 계산기 같은 걸 이용해도 됩니다. 자, 지금서부터 젠보드에 이 표를 한번 채워넣기 바랍니다. 시작. 선생님하고 한번 봅니다. 혼자 살 때는요, 한 달에 그래도 한 105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냐. 105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계산하는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금액에 0.6을 곱하면 이렇게 되면 60%를 쓰니까 오른쪽에 있는 금액에 0.6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살 때는 한 달에 최소한 그래도 105만 원 정도는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딱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혼자 살 때 175만 원 정도 벌으면 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둘이 살면요. 한 179만 원, 즉 180만 원 정도는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셋이 살면요. 230만 원 정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넷이 살면요, 284만 9천, 그러니까 285만 원 정도는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중간 정도 가정은 한 475만 원 정도 봅니다. 5인, 6인 이렇게 된다는 거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필기하고요. 잠시 후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적 빈곤율이라는 게 있는데 한 달 소득이 네모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 네모에는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네. 조금 전에 배웠죠? 한 달 소득이 최저 생계에 비해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을 절대적 빈곤율이래. 다시 한번. 빈곤율을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절대적 빈곤율이하고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요. 절대적 빈곤율은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 밑으로 최저 생계비 밑으로 받는 사람들의 비율, 그걸 절대적 빈곤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적 빈곤율은요, 인구 누적 비율의 50% 지점의 소득, 이걸 갖다 우리는 중위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위소득의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50%한 사람들을 우리는 중위소득계층이라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인구가 0서부터 100까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정확하게 중간을 딱 잘라요. 잘라서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요 사람들 가운데 제 50%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는 요 소득을 갖다가 우리는 중위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중위소득에서 0서부터 여기 사이를 딱 잘라요. 그리고 위에서 그만큼 또 올려요. 그러면 50에서 150%가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중위소득계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하위소득계층이 되겠죠. 오른쪽은요. 여기는 이제 상위소득계층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 하위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요 사람들의 비율을 우리는 상대적 빈곤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나라가 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는요, 이 상대적 빈곤율이 이렇게 볼록하지 않고요, 이렇게 오목해야지 되겠죠. 오목해야 더 인원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오목해야 될 겁니다. 자, 국가별 상대적 빈곤율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한국 나오죠, 한국. 한국은 상대적 빈곤율이 0.174 이렇게 정도 됩니다. 2017년도 자리까지 현재가 나와 있어요. 그 이후의 자리는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한국과 비슷한 나라는요, 이스라엘 0.179. 이게 비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아예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터키하고 미국하고 비슷한데, 근데 미국도 0.178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나라는 0점대 0.098 이렇게 0.098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소득 불평등을 체크하는 거는요, 또 지니 개수라는 걸 사용하는데, 지니 개수는 로렌츠 곡선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로렌츠 곡선을 먼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렌츠 곡선이라는 것은 이제 인구의 누적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인구의 누적 비율이에요. 여기 0서부터 100%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0명서부터 100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왼쪽부터 끝까지 쫙 찬다는 얘기예요. 소득의 누적 점유율, 소득의 누적 점유율이 바로 이게 소득의 이제 누적 점유율인데요. 빵원 버는 빵원 소득 우리나라 그러니까 100명이 받는 모든 돈을 다 합쳤을 때 요 100이라는 것을 놓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0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조금씩 쌓아 가지고서 계속 쌓아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죠?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요거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이걸 갖다 로렌츠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로렌츠 곡선 이렇게 합니다. 자, 선생님이 편의상 이렇게 20, 40, 60, 80, 100 이렇게 20씩 끊어 볼게요.
자, 하위 20% 사람이 한 달에 이만큼 번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다음 20에서 40% 사람들은 얼마큼 버느냐면, 자, 왼쪽에 그대로 가요. 이렇게 여기 회색으로 다 봅니다. 이렇게. 또 40에서 60% 사람은요, 기존에 버는 사람들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 사람들 파란색으로 다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자, 누적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쌓아 올리는 게 누적입니다. 그 다음에 60에서 80%는요,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이렇게 쌓아 놓는 거예요. 80에서 100%는요, 이렇게 쌓아서 이만큼 버는 거예요. 보고서 느낄 수 있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한 달 열심히 해서 이만큼밖에 못 버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일하면 이렇게 많이 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번다는 거다. 라는 거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로렌츠 곡선입니다. 미국의 통계학자 M. 로렌츠가 창한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합니다. 근데 이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휘어진 게 바로 로렌츠 곡선이라고 그랬죠. 근데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요만큼만 계속 버는데 부자인 사람들은 이번 달에 이만큼, 다음 달에 또 이만큼, 다음 달에 또 이만큼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로렌츠 곡선의 이렇게 휘어진 모양은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고민을 해보고요. 조금 이따 다 추가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여기에 A점, 그리고 B점, C점, D점이 있는데 요거를 C 나타내는 현상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젠보드에서 한번 서로 모든 건 통일을 해보세요. 그래프 해석하기입니다. 그래프 해석은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느낀 대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세요. 시작. 네, 선생님과 같이 볼까요? A를 해석할 때는요. A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위 20%의 인구가 소득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떻게 되는지 알았죠 이제? 자, 그러면은 B점은 어떻게 읽으면 돼요? 하위 몇 퍼센트? 60%의 인구가 소득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아니 60%나 됐는데 기껏해야 28밖에 안 돼요. 30%도 안 돼요. 60% 사람이 전체 재화, 전체 소득의 28%밖에 차지하지 못해요. 하위 80% 정도 돼야, 우리나라에서 한 80% 정도 버는 부자 정도 돼야, 그래야 전체 소득의 한 55%, 한 중간 정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90%는 하위 90%, 하위 90, 왼쪽서부터 읽어갈 때 하위예요. 하위 90%의 인구가 소득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뒤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 이제 왼쪽서부터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부터 읽을 수도 있어요. 하위 20%잖아요. 오른쪽부터 읽으면 이만큼 80%가 되겠죠. 그러면 상위 80%의 인구가 소득의 이만큼 96%를 차지하고 있다. 둘이 합치면 100이네요. 둘이 합치면 100이네요. 그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그럼 어떻게 상위 그러면 상위 몇 퍼센트? 40%의 인구가 소득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거는 몇 퍼센트? 20%. 여기는 그렇죠. 45% 이렇게 됩니다. 10%, 20%, 27% 이렇게 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하위를 얘기할 때 하위 쪽 가까우면 하위 이렇게 얘기하고요. 적당하게 절반 정도 좀 넘어갈 때도 하고요. 오른쪽에 가까울 때는요. 상위를 읽는 것이 더 해석하기 편해서 상위 쪽을 많이 읽어줍니다. 알겠죠? 자, 요 점이 있을 때 읽어주는 방법 이야기했고요. 자, 아까 이제 불평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좀 추가 얘기해 볼게요.
요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 파란색. 요 파란색 이름이 뭘까요? 파란색. 직선이요. 요거는 완전 균등선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은 요만큼밖에 못 버는데 부자인 사람은 로렌츠 곡선은 이만큼 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아까. 근데 이거는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이만큼 벌잖아요 이만큼. 근데 쭉 올라가면 부자인 사람도 똑같이 이만큼 벌어요. 공평한 세상이죠 그죠? 공평한 세상. 자 그런데 과연 이게 공평한 세상일까요? 자 한 달에 일하는데 일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이만큼 돈을 벌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쭉 하고 일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맨날 잠만 자는 사람하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요. 돈을 벌어요. 이게 과연 공평한 걸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작년에 하던 대로 또는 어제 하던 대로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수확량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수확량을 더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수확량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래도 수입이 똑같아요. 뭔가 좀 불공평하다는, 오히려 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죠. 일을 열심히 했으면 또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완전 균등성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서 존재하느냐면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성립된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것과 아주 근접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다른데 공산주의 국가들 이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이론적으로만 존재해요.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질문. 이렇게 휘어진 로렌츠 곡선이어야지 사람들이 일할 때 보람을 느끼고 일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단점은 뭐라고요? 단점은 이렇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반복이 되죠. 더 증가가 되는 거죠. 폭이 커져요. 가난한 사람은 점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점점 더 커져요. 이걸 갖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누가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발표를 잘했는데요. 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부자들한테서요,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걷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거예요. 세금을 더 많이 버는 대신에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이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저생계비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테 사회적인 복지 혜택을 많이 주는 거죠. 또 이제 그 빌 게이츠처럼요, 사회 환원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이나 LG 같은 그런 대기업들은 많이 벌었으면 그 금액의 이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에 환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다가 그런 걸 갖다가 환원하는 그런 사회가, 그러니까 자기가 벌었다고 자기가 다 갖는 이기적인 사회, 그런 사회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사회. 그게 바로 이 로렌츠 곡선이 더 이렇게 심하게 더 굽어지질 않고 적당하게 완만하게 굽어지는 이런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 로렌츠 곡선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진위 개수인데요. 진위 개수. 진위 개수는 이제 이거 참고하고요. 진위 개수는 로렌츠 곡선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죠? 직관적으로 뭐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내질 않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진위 개수는 인구의 누적 비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 간의 관계를 객관적인 뭐로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봤을 때 알기 좋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로렌츠 곡선보다는 진위 개수가 더 많이 쓰이게 되겠죠. 이탈리아의 진위가 만들었어요. 진위 개수는 이제 숫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알파, 베타를 둘을 더해요. 분모에다가. 그 다음에 알파를 분자에다가 올리는데
요 알파를 우리는 불평등 넓이, 이만큼 불평등이에요. 이게 완전 평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이만큼이 불평등이 되는 거죠. 네. 완전 균등한 소득 분배의 진위계수는 얼마가 될까요? 완전 균등하다는 건 뭐예요? 이 불평등이 제로가 되는 상태예요. 그죠? 이렇게 직선 형태가 되는 거죠. 얼마일까요? 직선 형태는 얘기는 알파가 제로가 된다 그랬죠? 분자가 제로니까 진위계수는 네, 0이 되는 거예요. 완전 불균등이라는 것은 완전 균등, 완전 불균등. 완전 불균등이라는 것은 이 알파가 꽉 차, 베타가 0이 되고 알파가 꽉 차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네, 베타가 0이 된다고요. 베타가 0. 그러면 알파분의 알파니까 그래요. 1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한번 볼게요. 요거는 완전 균등이에요. 이때 진위 개수는 0이에요. 이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진위 개수가 이제 0.1 정도 되네요. 그죠? 네. 여기 0.3 정도 되는 거예요. 0.3. 0.3 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0.5. 이거 좀 심각해지기 시작하죠? 0.7. 굉장히 심각해.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꽉 차면 1.0, 즉 1이 되는 거예요. 1.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완전 균등입니다. 이런 나라는 없다고 그랬어요. 0.1. 사실 이런 정도의 나라도 없어요. 이런 나라도 없습니다. 0.3. 이 정도가 이제 굉장히 좋은 거예요. 0.5. 보통 0.7. 심각합니다. 1. 폭동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 또 내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진위 개수입니다. 2015년 OECD에서 발표한 건데요. 아까 0.1 없다 그랬죠? 0.2까지다. 0.2까지 현재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뭐 0.1 뭐 이 정도 되는 게 옛날에 이상적인 공산주의 뭐 소련, 아, 러시아, 소련, 그리고 이제 중국 그런 쪽에 약간 그런 쪽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0.2에서 0.25, 0.25에서 0.3, 그러니까 0.2에 XX 나가는 나라 복지가 굉장히 잘 된 나라예요. 스웨덴, 덴마크, 뭐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득 격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또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잘 베푸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한국이 있는데 한국은 0.3에서 0.35 소득 격차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나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하고 같습니다. 0.35에서 0.4 되는 나라는 인도하고 베네수엘라 이렇게 됩니다. 인도가 0.4에서 0.5도가 되면 소득 격차가 좀 높은 편입니다. 미국, 중국, 멕시코, 러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렇게 되는 나라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이제 조금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0.5에서 0.6은요, 브라질, 콜롬비아, 볼리비아 이렇게 있어요. 국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어요. 0.6에서 0.7,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가 이렇게 되는데, 폭등이 일어나도 절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겠어요. 전 세계 진위 계수는요, 평균이 0.68, 0.68이면은 여기쯤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 표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세상에는 사실 좀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다. 한국의 진위계수 한번 볼까요? 2011년도에는요 0.388 정도 됩니다. 0.388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였죠? 0.388이면 여기쯤에 있었어요. 여기쯤에 인도, 베네수엘라 정도 됐었는데
근데 2018년도에는요, 0.345 이 정도 됩니다.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에 신경 쓰는 정말 선진국다운 그런 모습으로 다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여기가 0.3이고요. 여기가 상점 0.3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0.5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우리나라는 왼쪽에 있는 모양이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소득 분배 지표라는 걸 배웠어요. 소득이 얼마만큼 공평하게 또는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인데 우리는 로렌츠 곡선이라는 거를 배웠고요. 예, 지니 계수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것도 배웠죠. 예,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2020년도에 최저생겹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진위계수 읽는 방법. 로렌츠 곡선이 완전 균등성이라고 꼭 좋은 건 아니다. 약간 어느 정도 휘어진 것이 좋고 대신에 이걸 갖다가 너무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